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여러분들 외부 지문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우는 정월선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가문학, 시작품입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하는 청포도랑 계단 같은 거는 고1 모의고사에 실렸던 작품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청포도라고 하는 작품은 바로 이육사 시인이 쓴 작품입니다. 자, 이육사 하면은 바로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떠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가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리고 이육사 하면은 기본적으로 일제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노래한 그런 시인이다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내용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내 고장 7월은,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나라고 하는 인물이 당연히 시적 화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내 고장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시 공간적 배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 고장 7월은 바로 어떤 곳이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라는 거죠. 자, 청포도 네모 쳐놓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네모 치는 소재들은, 그쵸? 자, 청포도의 색깔은 무슨 색? 그치, 청색, 그쵸? 연두색, 초록색 이런 색이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네모 친 것들은 전부 푸른색의, 그쵸?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맑음, 깨끗함, 그렇죠? 그 다음에 풍요롭고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고장 7월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어떻더라? 바로 청포도가 익어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고향의 모습은 바로 뭐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 삶,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포도에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라는 거죠. 즉, 청포도의 알날이 지금 열리는 건 바로 전설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마을이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설은 바로 마을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자,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바로 뭡니까? 소망, 이상, 꿈,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 시에서는 전설과 하늘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있더라? 바로 청포도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포도가 바로 전설과 하늘로 인해서 맺은 결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자가 잘 안 보이네. 바로 전설과 하늘로 인해서 맺은 결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늘 및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자, 여기서도 역시 푸른 바다라고 하는 푸른색의 이미지 시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푸른 바다도 역시 바로 뭐다? 이상, 희망,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푸른 바다한테
가슴이 있대요. 가슴을 열고 있다면 가슴이 있어야지 가슴을 열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바다한테 가슴이 있대요. 가슴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표현법은 의인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자, 흰 돛담배 동그라미 칩시다. 자,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전부 흰색의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나타내주는 시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주된 표현 방식 중 하나가 바로 뭐다?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이 시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흰 돛담배는, 자, 뒤에 내용 미리 스포일러로 얘기해주면 이 돛담배는 내가 바라고 있는 손님이 타고 있는 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흰 돛담배는 바로 뭐다? 이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흰 돛담배가 이제 조용히 이제 밀려서 오게 되면은, 자,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나는 뭡니까? 손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바로 어떤 손님이라는 거죠. 그쵸? 자, 이 손님이 바로 뭐다?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은 화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렇죠? 일종의 이상, 소망,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쌤이 앞에서 얘기했죠. 바로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육사라고 해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시인이고, 일제에 저항하는 저항시를 쓴 대표적인 시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일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손님은 누구겠어요? 그치, 바로 광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은 바로 광복, 독립,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손님은 바로 뭐다?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바로 뭐다? 광복에 이르는 과정이 힘겹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손님은 바로 뭐다?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푸른색, 약간 옥색의 그 도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푸른색의 이미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손님의 고귀함, 그렇죠? 이런 걸 고귀한 모습, 그렇죠? 순수함, 이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자,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그렇죠? 여기서 이 그가 바로 내가 바라는 손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 듬뿍 적셔도 좋으련이라는 거죠. 즉 내가 바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이 손님을 위해서 포도를 따먹을 때 어떻게? 내 손이 다 젖도록 이 손님을 위해서 포도를 까줘도 나는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손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기 희생 의지라고 보고 이것을 속죄양 모티브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그 손님을 위해서 내가 직접 포도를 따가지고 내 손이 다 젖도록 포도를 따서 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자신을 희생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 즉 자기 희생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언을 보도록 합시다. 아이야, 그렇죠. 지금 뭡니까? 아이야를 하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시에서 다른 대상을 부르는 표현법을 도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죠. 아이야, 우리 식탁에 은쟁반에, 그렇죠? 은색도 흰색의 이미지와 가깝죠. 그 다음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얀이라고 하는 것도 시적 허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뭐다? 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쟁반이 아닌 은으로 된 굉장히 예쁜 쟁반에다가 그것도 새하얀 모시수건을 잘 깔아가지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은쟁반과 하얀 모시수건은 바로 뭐다? 손님을 위한 화자의 지극한 정성, 노력 이런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바로 뭐다? 손님을 바라는, 그죠? 그런 내용을 토대로 그 이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노래한 시가 바로 이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혹시 이해 안 되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품, 그죠? 곽재부의 계단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강변에서 내가 사는 작은 오막살이 집까지 이르는 숲길 사이에 어느 하루 마음 먹고 나무 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지금 화자가 만든 것이 바로 뭐다? 나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화자가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이 나무 계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사실 이것을 만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다? 바로 님이 편하게 올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계단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또 반면에, 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올라올 때 삐걱삐걱 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님이, 그쵸? 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나무 계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 먹고 나무 계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바로 뭡니까? 화자는 당신을 위해 나무 계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밟으면 삐걱이는 나무 울음소리가 산 뻐꾸기 울음소리보다 듣기 좋았습니다 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그 밟으면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바로 산 뻐꾸기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무 울음소리와 산 뻐꾸기 울음소리를 서로 어떻게 비교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나무 울음소리, 뻐꾸기 울음소리라고 해서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화자는 바로 뭐다? 밟으면 삐걱이는 이 나무 소리가 산 뻐꾸기 울음소리보다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아까 나무 계단 할 때 미리 스포일러를 했지만, 그쵸? 바로 뭐다? 당신이 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화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나무 계단의 삐걱이는 소리가 훨씬 더 듣기 좋게 느껴지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 시도 보면 나무 울음소리가 산 뻐꾸기 울음소리보다 라고 해서 약간 행간 걸침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 소리는 산 뻐꾸기 울음소리보다 여기 붙어야 되는 게 이쪽에 오는 일종의 행간 걸침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언젠가는 당신이 그쵸?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막살이 집을 찾을 때 있겠지요 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뭐다?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뭡니까 외부 지문으로 나온 시험지에 보면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청포도 하고 요 계단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시가 묶여 있다는 거고 이 세 개의 시에서 화자의 공통적인 자세는 바로 뭐다? 대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다림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세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기다리는 대상은 각각 다르죠. 그렇죠?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에서는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청포도에서는 바로 손님, 광복을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배단 당신이 이 계단을 밟고 내 오막살이의 집을 찾을 때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는 바로 뭐다? 당신이 그렇죠? 계단을 밟고 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설령 그때 나를 열렬히 사랑했던 신이 찾아와 자, 이게 내가 그동안 목마르게 찾았던 그 물건이야 하며 막 보찜을 푸는 순간이라도 난 당신이 내 나무 계단을 밟는 소리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과는 상관없이 강변 숲길을 따라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신이 뭡니까? 찾아와서 보찜을 푸는 순간에도 나는 당신을 기다릴 것이고 당신에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는 달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앞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뭐다? 비교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신이 찾아와 보찜을 푸는 것보다 당신이 오는 것을 더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표현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신이 와서 나한테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이 온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쫓아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신이 찾아와 보찜을 푸는 순간이라도 당신에게 달려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내용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뭡니까 기다림의 모습을 담은 시가 바로 이 곽재구의 계단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갑시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을 조금 어렵게 하는 정을선전. 그렇죠?
요즘 이 정을선전이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한백호에서도 첫 시험 시작하자마자 학교에서 쌤이 정을선전 지문을 내줬다고 하는데 작년 수능에 이제 출제된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라는 거를 참고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고전 소설 정을선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 부인의 모략으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자, 여기서 자, 승상 정을선. 자, 요 인물이 제목에 나오는 바로 정을선전에 나오는 그 인물이고 작품의 중심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렬 부인과 충렬 부인이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죠. 자, 정렬 부인은 바로 누구다? 얘는 조왕의 딸 조씨입니다. 조씨 부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 충렬 부인이 바로 뭐다? 그렇죠? 을선의 원래 본 부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추연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렇죠? 정을선의 본 부인이자, 그렇죠? 바로 을선이 사랑한 인물입니다. 옛날에는 그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두 명의 부인도 둘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만 두 명의 부인을 둘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두 부인의 신분이 똑같아야 돼요. 한쪽이 높거나 낮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고전 소설 중에 부흥공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더라도 거기서도 이제 원래 이제 그 성진이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처음에 한 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 어떤 왕이 이 왕 소유를 너무나 이제 좋게 봐가지고 자기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신분이 안 맞는 거야. 원래 부인은 그냥 양반집의 그 자제였는데 왕이 이제 공주랑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신분이 안 맞아가지고 원래 부인은 공주로 승격시켜가지고 둘이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두 명의 부인을 두게 만드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바로 뭐다? 원래는 추연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바로 조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렇죠? 자신의 딸을 정을선을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강제로 시켜버리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모략으로 인해서 충렬 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충렬 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죠. 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인물 간의 대립인데 그냥 인물 간이 혼자서 1대1로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을 따르는 인물들, 그죠? 일종의 조력자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도 대립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금섬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죠? 바로 충렬 부인의 조력자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충렬 부인을 대신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자, 이 월매도 역시 바로 뭐다? 충렬 부인의 조력자 두 번째입니다. 조력자 두 번째. 그렇죠? 자, 그래서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 즉 금섬의 오라버니가 전한 편지를 읽게 되면서 이제 요 사건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원수가 대경하여, 자, 여기서 우리가 고전 소설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똑같은 인물이라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원수라는 뜻은 어떤 지역을 완전히 총괄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원수는 바로 뭐다? 군대를 통솔하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바로 정을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수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고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3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 왕비 12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그렇죠. 지금 뭡니까? 월매를 지금 고문을 해가지고 월매에게 충렬 부인의 행방을 지금 묻고 있는데 절대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비를 쫓아가겠나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월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 그렇죠. 바로 충렬 부인을 지키기 위해 그렇죠. 죽음까지도 각오를 하는 이런 모습을 지닌 인물이라는 거죠. 자, 한데 왕비 크게 놓아여 목을 매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한 필의 말을 타고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함에 구출함에 문왈 물어보면서 말하기를 충렬 부인은 어디 계시냐? 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와 그래서 월매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인사도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승상을 알아보고 이제 혼미한 과정에서도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기를 승상은 바삐 충렬 부인을 살리소서 그렇죠? 충렬 부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헌데 승상이 급히 문할 그래서 헌데 승상이 급하게 묻기를 어디 계시냐? 자, 헌데 월매 울명한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든. 자, 처음에 이제 옥에 갇힐 때 원래 부인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 구덩이에 이제 그 월매 금성과 월매의 도움으로 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숨어 살고 있다가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덩이에 숨어 지내다가 을선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고 있거든.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왈 크게 울면서 말하기를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시오. 한데 부인이 눈을 떠보니 승상이 왔거든.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9년 지수에 해 같고 자 여기서 9년 지수라고 하는 것은 9년 동안에 지금 그 비가 내린 그쵸 이 중국의 고사를 인용한 거거든요. 9년 동안에 이 지역에 비만 내렸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빨리 날씨가 돼서 해가 뜨기를 바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9년 지수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정을선을 지금 비유한 표현이고, 그다음 7년 대한의 빛발같이, 그쵸? 자, 그래서 이 해와 여기서 동그라미 친 해와 빛발은 바로 정을선을 비유한 표현이고, 그만큼 정을선을 바로 뭐다? 간절히 기다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7년 대한이라고 하는 건 7년 동안 그 뭡니까 길게 이어진 가뭄이라고 하는 실제 중국에 이것도 역시 고사를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니까 어때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이 해와 빛발같이 정을선을 간절히 기다렸다라고 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대안에 빛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니까 승상은 나의 무명을 씻겨주소서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는 바로 뭐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을 해서 자신의 이렇게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보다 합시다.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쵸? 왜 이놈들은 자꾸 인사를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치? 그만큼 일종의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고전 작품을 보면 항상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내용을 알아야 작품을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절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각각의 인물들이 무슨 행동하는지 이런 것만 구분만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고전이라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는 누가 얘기한다? 바로 서술자가 얘기하더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바로 뭐다? 그 충렬 부인의 상태가 너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는 편집자죠. 저 논평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슬픔에 매우 야유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배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세. 그래서 옥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는 이제 옥이냐 돌이냐 이런 뜻이긴 한데 여기서 문맥적인 의미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이제 바로 뭐다? 구별할세. 왕비전에 배운데 그렇죠? 왕비전에 배운데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연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요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사연이냐? 바로 충렬 부인이 그렇죠? 다른 남자와 내통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실 이것은 바로 뭐다? 사실 정렬 부인의 부인 바로 조씨의 모함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왕비는 모르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둬야 될 게 여기서 보면 왕비전 할 때 이 왕비는 바로 누구냐면 정을선의 어머니입니다. 알겠죠? 어머니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을선의 어머니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사건만 아니까 충렬 부인을 오해해가지고 충렬 부인을 쫓아내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왈, 그죠?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가 없어서 하며 왈,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라는 거죠. 여기서 이 그놈은 바로 뭐구다? 충렬 부인이 내통했다는 거죠. 충렬 부인과 내통했다는 남자인데, 자, 이거는 사실은 바로 뭐다?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여자가 이제 그 남장을 하고 들어간 모습이었고 얘는 사실 정렬 부인의 시비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바로입니다. 사실 정렬 부인의 시종인 금년이 남장을 한 것이죠. 정체는 사실은 여자였고 일부러 이제 뭡니까 모함을 하기 위해서 남장을 시켜가지고 이 그 뭡니까 충렬 부인의 방에 몰래 숨어 있게 했었던 겁니다. 알겠죠? 금연이에요? 네, 금연. 저 담배 끊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 그놈이 충렬 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즉 바로 뭐다? 사실 지금 정은서는 모든 일의 지금 진상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오해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왕비왈 좀 올려놓고 봅시다.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말을 듣고 알았다라는 거죠. 자, 하신데 자,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바로 사촌 오라버니를 찾는 거죠. 지금 말을 전했다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자,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할 일 없이 옥조를 잡아들여 어미 문활. 그래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일단 냅두고, 그렇죠? 이제 다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희는 어찌 충렬 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래라 하신데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암울한 줄 모르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능 소견에 충렬 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제 정렬 부인의 시비 금년. 그렇죠? 그렇죠? 금년. 그렇죠? 세모 칩시다. 바로 이 사람은 바로 뭐다? 정렬 부인의 조력자 첫 번째 인물이죠. 구분하기 위해서 네모 1번으로 합시다. 됐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금년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즉 바로 뭐다? 그 처음에 이제 그 뭡니까? 원래 충렬 부인의 시비였던 바로 금섬이 자살을 해가지고 충렬 부인이 죽었다고 꾸며놨다는 거죠. 그런데 시신을 이제 그 뭡니까? 치워주는 사람들이 딱 그 시신을 만졌더니 뭡니까? 손이 굉장히 거칠더라는 거야. 양반집 교수면은 고생을 하지 않고 굉장히 편하게 살았으니까 손이 굉장히 보들보들해야 되는데 굉장히 손이 거친 것을 보고는 왠지 충렬 부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 그때 그 옆을 지나고 있던 금년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이 뭡니까? 바로 정렬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당고하였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활. 이 말을 듣고 내게 국문하니 다른 데로 고하라. 그렇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그렇죠?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뭡니까? 굉장히 무서웠는지 마치 벼락이 머리 꼭대기에 떨어지는 듯하고 그 다음에 궁궐이 마치 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 같구나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는 과장법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정을선의 엄중하고 무서운 소리를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을선의 명령 소리가 그만큼 엄중하고 무서웠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고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때 정렬 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라는 거죠. 방에다 똥을 쌌대요. 그렇죠? 자, 금연이 할 일 없이 바로 아래 날이라 하고 정렬 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자신이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 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이로 인해서 바로 왕비. 그렇죠? 을선의 어머니가 그렇죠? 오해한 내용의 그렇죠? 원래 진실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 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 부인이 약으로 구명하며 곁에 있으심에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심에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여 연유를 낱낱이 아랜데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청통곡하시며 왈.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원래 죽었던 이 복록, 그렇죠? 이 사람도 역시 바로 뭐다? 정렬 부인의 조력자 두 번째 인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랜데 그래서 모든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그 문추하는 자리에 곁에 있다가 앙청통곡하시며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울면서 말을 하시기를 그렇죠?
자, 내 밟지 못함에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더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뭡니까? 왕비가 얘기하고 있는 악녀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누구다? 바로 정렬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 부인의 꾀에 빠져서 충렬 부인을 죽이려 하였더니 그렇죠? 무슨 면목으로 충렬 부인을 보리오라고 해서 자신의 행동을 지금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충렬 부인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다음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지금 왕비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하시며 자결포자 학원을 승상이 붙들고 울며와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뭡니까? 자식된 노려 부모의 죽음을 말리는 거죠.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 부인을 결박하고 땅에 꿀리고 크게 노하여 와.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 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요?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이 정을선전의 특징이 하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원래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이제 특히 이런 가정소설 같은 경우는 집안의 일은 집안 내에서 해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가정소설의 원칙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정을선전에서는 바로 뭐다? 집안의 일이지만 하지만 그 정렬 부인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왕의 그 동생 딸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더라? 바로 집안 문제를 그렇죠? 문제를 임금께 알려 그렇죠? 공론화 시키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정을선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임금에게까지 이제 그 사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처분을 이제 그 임금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작품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그래서 머리를 깊게 수그리고 그렇죠? 아뢰나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즉 바로 뭐다? 소리. 자, 여기서 신은 아까 얘기했던 역시 정을선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신이 서용을 쳐 사로잡고 그렇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정을선이 국가에 그렇죠? 그렇죠? 자, 국가의 위기에 그렇죠? 공을 세운 그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겼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 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자, 정확하게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일종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속도감을 더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한 일이 있사오니까 라고 해서 지금 임금에게 내용을 알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꺽쇠로 표시합시다. 이것이 바로 상소문의 내용이고 여기서는 사건을 요약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자, 하고 금연이 흉내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 결말을 보게 되면 결국 왕이 뭡니까? 정렬 부인을 죽이도록 명령을 하게 되고 정렬 부인은 죽음을 맞이하고 또 반면에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월매와 금성은 바로 뭡니까? 충비라고 해서 충성스러운 노비로 칭송을 받게 되고 이제 그 뭡니까? 임금에게 그 상을 하사받는 죽은 이후라도 금성은 상을 하사받고 월매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을 하사받으면서 행복한 결말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이 정을선전이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머지 뒤에 있는 작품들, 그렇죠? 이제 남은 게 보면은 감민가하고 녹양방초라고 하는 두 개의 시가 작품만 남았거든요. 요거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